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 시장이 이거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 이명박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 예전부터. MB병이다. 왜냐하면 이명박이 청계천 하고 뭐 중앙차선 하고 하면서 뭐 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됐잖아요. 이쁘게 오. 꾸미고 바꾸고 뜯어고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한강버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내가 해결했다 업적으로. 김진우 기자가 유람선을 얘기했지만 유람선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오세훈만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네, 한강버스는 오세훈 브랜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세빛둥둥섬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오세훈 브랜드를 만드는 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좀 뒤로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고요. 여기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오 의장이 때려 부수고 자기 거 지려는 게 좀 저는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예컨대 뭐 저희 회사 건너편에 있는 돈이문 문화마을도 지금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저 돈이문 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저거 짓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랬는데 기왕 이제 지어서 좀 자리 잡아가는데 그걸 때려 부수고 또 없는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청계천의 세운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뭐 예전에 음반도 사러 많이 어. 다니고 저같이 음악 듣고 오디오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온갖 무슨 저 그 수리점부터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 한국의 역사를 가진 문화의 공간이거든요. 그게 역사의 공간이고 소설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황정은 씨의 백의 그림자 이런 읽어 보면은 그 세운상가 안에서 뭐 이렇게 오디오 고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고 거기서 무수한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좀 약간 정감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낡고 흉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음. 지금 그 오세훈 시장에게는 서울이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나 또 짚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잘 나가잖아요. 캐대헌님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은 서울 시내 곳곳에 심지어 저 홍은동 사는데 홍은동에도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 합니다. 진짜요? 예. 그렇게 보면 뭐 홍은동이 그 저희 동네 앞에 유진상가라고 있는데 세운상가보다 더 흉물이에요. 그래도 거기도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해요. 그 뭐냐면 오래된 건물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정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거 다 뜯어고치고 새로 삐까번쩍하게 지면 그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봐. 전시적으로 고쳐야 근데 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좋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거를 잘 좀 이렇게 내부라도 꾸미고 약간 보기 흉한 것만 좀 해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세운상가 뜯는다는 얘기에 좀 약간 많이 놀랐어요. 저걸 왜 뜯지? 그러면서 저건 진짜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겁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저거 이쁘게 꾸며서 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는 첨단인데 저는 이게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을 음. 하고 제가 예전에 그 박근혜 청와대 나갈 때 중동에 갈 일이 있었는데 외국 나가 보면 특히 뭐 이제 그 중동 같은 데 가면은 사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건물들만 삐까뻔쩍해요. 근데 도시에 여백이 하나도 없거든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거 몇 개 만들고 오세훈 시장 이거 내가 세운 거야. 뭐 내가 세운 그런 건물들이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도시라는 게 큰 건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백을 보고 골목 곳곳을 걷는 걸 더 좋아하는 요새 문화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음. 개인적 아, 정말 생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예. 문화부장다운 답변을 그렇죠. 좀 접한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문화부장. 드는데 예. 예. 아니, 정말로 오세훈 시장이 보면은 뭔가 자기 거를 짓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한 것 같은 게 최근에도 광화문 광장에 뭐 건립을 뭐 감사의 정원이요? 요거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의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제 이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좌측 상부 쪽에다가 뭐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명분은 이제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 기념하고 희생장병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제 조성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대표 조형물이 뭐 밭들어 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이제 광화문에다가 이제 감사의 정원이 이제 완공될 예정인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밭들어 총 형태다라고 직접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랬구나. 이 조형물 구성하는 뭐 23개 돌기둥이 이렇게 한 6.6m 정도 높이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를 보면 이 작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 6.25 때 참전용사들 불러놓고 갑자기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100m 높이의 태극기 개항대를 이제 광화문 그 자리에다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국가주의 색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이 문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그거를 뭐 또 뭐 조금 윤색을 좀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또 취소는 안 해요. 그 뭐 보면 이게 뭐 무슨 높이를 조금 낮추겠다든가 이러다가 결국 슬그머니 하면서 이제 이게 감사의 정원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했는데 결국 보면 이제 의도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약간 이
감사의 정으로 좀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뭐 물론 이제 이 6.25 참전국 희생을 기리겠다는 이 의도 자체를 뭐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용산 전쟁기념관에 이미 이제 참전국 기린 기념비가 아니, 있고 그러니까요. 뭐 전국 곳곳 부산에도 있고 많이 뭐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굳이 광화문에다가 설치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세종대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세종대왕 한글 창제 정신 부분이 있고 뒤쪽에 이제 뭐 경복궁 같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광화문 시민민주주의 공간이라는 데인데 이런 데다가 전쟁 기념물을 세우는 게 과연 이게 이제 이런 광화문의 정체성,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는 이 정체성을 훼손할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그때 이 대형 태극기 개양대도 한 100억 원 넘게 이 들여가지고 예산 문제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서울시에서 이제 돌봄 예산들 되게 삭감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100억 들여가지고 태극기 짓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최소한 한 200억에서 한 500억 뭐 700억까지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짓고 난 데도 계속 유지 관리비로 뭐 몇 억씩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경제 어려웠고 민생 어려운데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지금 서울시장은 이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이거는 되게 좀 뉴스 보면 되게 분노했는데 광화문 광장 이제 회사 이제 부장으로 하면서 내근에 들어앉으면 점심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회사 산책 코스 주변을 산책하는 게 큰 낙이에요. 근데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즐겨 이제 좀 가을에 이럴 때 가서 앉아 있고 그러는 데인데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을 시작한 게 오세훈 시장인데 이게 또 웃겨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을 지었을 때는 양옆에 길 가운데에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때 이제 비아냥거렸던 게 뭐냐면 거대한 중앙분리대다. 그때도 이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이 양반이 이명박병에 걸려가지고 이걸 지었구나.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되게 좀 이상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쉬느냐. 양옆으로 차 다니는데 매연이나 나지. 그런데 이게 좀 살만하게 된 게 제가 박원순 시장을 뭐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때 어쨌든 광화문 광장 재구성 이러면서 이 세종문화회관 쪽하고 여기를 잇잖아요. 그 이쪽 그 도로를 메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나무도 심고 하면서 분수도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쉬는 공간으로 최근에 탈바꿈했고 사실 이 정도로 되게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아까도 제가 외국인 얘기했지만 거기 앞에 경복궁도 있고요. 맞아요. 한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외국인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유도 있고 좀 그 안에서 그래서 아 이거 참 괜찮다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김진우 기자 말한 것처럼 밭으로 총 들어가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누가 오게 되냐면 우리 저기 조선일보 앞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분들이 거기서 맨날 이러고 있으면 당장 저희 쉬는 공간이 없어지고요. 외국인들이 거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요새 즐겨보는 프로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보면 그 중식 셰프 중에 뭐 박은영 셰프인가 그분하고 스승인 뭐 여경여 셰프인가 이분이 그 요리 대결을 벌이는데 이제 그 박 셰프가 무슨 새로운 걸 뭘 넣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배운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 개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조리법은. 그래서 오세훈 시장한테 좀 묻고 싶은 게 광화문 광장이 오 시장 개인의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광화문 광장은 사실은 정치적인 메타포, 상징이나 은유가 많은 공간이죠. 예전에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했을 때가 사실 광화문 광장이었고 한때는 촛불 집회의 상징, 진보 진영의 상징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광화문 광장이라는 데가 뭔가 보수적이거나 극우적인 사람들의 뭔가 활동 공간이 됐고 사실 우리가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사람으로 광화문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좀 주말에 출근하면 약간 조선일보 앞에 그쪽에서 주로 하시는데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광화문 광장이 변색된 건 맞는데 여하튼 최근에 제가 이제 점심에 제 자주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점심에 평일날은 휴식 공간입니다. 그거는 충분한 휴식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광화문 광장이 그냥 광화문 광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울 시민의 문제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한국 국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경복궁도 있고 뭐 세종대왕도 있고 그래서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한글 상징하는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 굳이 전체주의와 이 우리의 전쟁의 상처가 아른거리는 건물을 갖다 놔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을 하는데 여하튼 이 광장의 역사 그다음에 뭐 상징성을 훼손하는 저는 이게 조감도를 봤는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 그 흉물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서울 광화문에 너무 많아요. 뭐가 이미 많은데 거기다 뭐 더 지면 그게 조감도만큼 멋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관리는 누가 하고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 그 돈은 누가 쓰는지 그리고 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죠. 뭐 이제 네. 아스팔트 강경 세력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조선일보로 대비되는 보수 언론들은 논조가 이게 좀 우호적으로 나왔었나요? 그래 어떤 그런데 이거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그 무상국집 주민투표하고 그 후회한다면서 했던 얘기가 부잣집 자제, 가난한 집 아이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차별적 발언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혹시 대다수 서울 시민들을 이게 가난한 집 아이들 보듯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진짜 이거에 좀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그런 뭐 하나 덧붙이자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오세훈 시장이 저쪽 네덜란드나 그 유럽 보고 와서 그 유럽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에 뭐 무슨 그러니까 강 따라다니면서 보면 이제 건물들이 세 있고 삐까번쩍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좋죠 문화적이고 근데 이제 과연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아까 뭐 한강버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오세훈 시장이 기본적으로 이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전시성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과거 이제 본인 이제 서울시장 1, 2기 때 뭐 이제 이른바 세비섬이라든가 그 저기 한강 르네상스 사업 디자인 서울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면 한강버스 사업 내년도 예산 2배로 늘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게 최근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뭐 지금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미국 연방 건축물을 이제 다시 아름답게 마가 비슷하게 해가지고라는 구호로 이제 연방 건물을 고전 뭐 그리스 양식 비슷하게 이제 짓도록 이렇게 행정명령 내렸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과거 이 나치 독일이나 소련 같은 이제 권위주의 독재 정권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데 건축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물을 많이 짓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상식물을 통해 가지고 애국심이라는 이런 거를 이제 통제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물 자체에 있는 것들이 어떤 이 보수 이데올로기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구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차기까지 의식을 하고 있으면 보수 지지자들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이데올로기 통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그걸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지금 이 뭐 K민주주의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가장 이게 정근대주의적이고 전체주의 사고죠. 아니 근데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오세훈 시장은 그 사법 리스크도 있고 행정적으로도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생각해 보면 선거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만큼 민주당 후보군이 사실 오세훈 시장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또 말하면 이게 단정적인 것이 되니까 일단 뭐 그렇게 말하기는 제가 좀 성급한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후보군이 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서울이 많이 보수화됐다는 시각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는 여기서 집을 못 사서 경기도로 떠나가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데는 얕게 이기고 뭐 지는 데는 많이 지고 이랬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인구 구성의 변화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5선이 되나요? 그러면 일단 인지도가 뭐 거의 100% 아닙니까? 그렇죠. 인지도 100%고 여하튼 제정신이 아닌 새누리당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멀쩡해 보이고 또 인물 수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일단 지금 후보군들이 아직 좀 덜 알려졌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건 내부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민주당 내에서 걱정들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 민주당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자꾸 얘기가 뭐 나오잖아요. 차출한다. 근데 이게 빈말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외부적 그 역할을 많이 주더라고요. 뭐 무기 수주를 위해서 특사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뭐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 만나려고 비서실장이 떠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보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볼 수 있는 것이 뭐 국회 운영이 출석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분은 뭐 브리핑에도 많이 나오고 행동이 굉장히 광폭이에요. 물론 예전에 임종석 실장도 있었지만 그보다 좀 더 넓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주로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전한 거에 비해서 이분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어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고 그거를 막 수행하는 듯한 모양새를 막 그리는 거를 보면
그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저기 강훈식 실장을 좀 크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는 있죠. 근데 다만 지금 나오는 현역 의원들은 아직 인지도 측면에서 좀 더 쌓아가야 하니까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우 선배는 좀 민주당 후보군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호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면 뭐 좀 이르긴 한데 아직 뭐 지방선거가 뭐 반년 넘게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박주민 의원 정도가 이제 10%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뭐 거의 한 자리 숫자잖아요.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뭐 20% 수준이고.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보니까 이 민주당 후보만 놓고 보면 민주당 후보로 맞닿은 사람이 없다는 여론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존재감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와 관련해서 그 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후보의 문제기도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약간 구도의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구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이게 아까 이호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 특히 서울 민심 같은 게 부동산이라든가 이 경제 문제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보면 이제 내란 이후에 치러진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대통령이 그 김문수 후보를 한 5% 정도 앞섰지만 이게 전국 평균으로 보면 되게 떨어지는 거고, 심지어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9%인가 먹어가지고 두 사람 합치면 사실 이 대통령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썩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 결국에는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과연 옷을 하느냐 내지는 민주당이 이제 뒤집는 이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두고도 뭐 지금 국토부 차관 지금 사퇴하면서 이제 여론도 좀 좋지 않은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이 서울시 유권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 부동산을 비롯해가지고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고 하는 것들이 이 오 시장 본인의 뭐 사법 리스크와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이 결정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